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날이런지 전혀 안녕하세요 하니까 대답이 없네. 근데 끝날 때는 다들 인사들 잘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부터 해서요. 총 이제 형법 7회하고 형사소송법 5회에서 선택형 기출 담당하게 된 오지환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지금 이제 발표도 좀 얼마 안 남았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거 유념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하는 김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도중에 이제 뭐 궁금한 거 그런 거 있으시면 수업 외적인 거, 그러니까 뭐 공부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제가 수요일, 목요일 빼고는요 낮에부터 아마 여기 와 있을 겁니다. 오전에 이제 다른 쪽에서 수업이 있는데 점심에는 비어 있어가지고 이제 와 있게 될 거니까요. 좀 와서 교수실에 있을 테니까 오셔서 좀 질문 뭐 하시고 그러셔도 제가 해답 하여튼 많은 한도 내에서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 같은 거 뭐 돈 빌려달 그런 것만 빼고 다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또 집사람 카드비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자 일단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나오게 되는데 원래 매년 매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죄형법정주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대놓고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내년에 안 나올까? 아니에요. 나올 거예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쪽이 공부할 때 참 계륵입니다. 이쪽 동네가 계륵이에요. 양도 많고 저도 올해도 이제 기본서 개정해서 낼 때 여기서 이 최신 판례들을 넣을까 말까 되게 갈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올 만한 것만 한번 넣자 해서 최대한 줄여놨는데 정말 여러분도 공부할 때 계륵이긴 할 겁니다만은 대신에 우리 시험 보면은 뭐랄까 좀 특이한 이런 판례들은 내지 않아요. 딱 우리 쪽 좀 형사 영역과 관련된 그리고 예전에부터 모의고사 이런 데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나오니까 우리도 좀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면 그리고 일단 A, B, C 유형 있잖아요. A 유형부터 할 겁니다. A 유형하고 도중에 만약에 제가 조금 중요한 거 있으면은 좀 같이 풀기도 할 거예요. 하루에 그래도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한 35개 이 내외에서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욕심을 내서 문제를 더 풀까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문제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쭉 A형들 했었거든요. A급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나머지 것들 여러분이 복습하시거나 그럴 때 풀으세요. 푸시면서 의문을 있거나 그러면은 항상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2페이지. 유추금지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이게 이제 사실은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 가장 잘 나오는 게 얘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 나오게 되는데 이 적용 범위를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일단 유리한 유추해석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허용되고 불리한 유추해석 이게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해석론 중에서 우리가 이런 해석이 있긴 있죠. 목적론적 축소해석.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허용되는 해석입니까? 허용되지 않는 해석입니까?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원래 당연히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걸 일도양단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를 목적론적 축소해석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때는 허용돼요. 불리한 거를 축소해석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축소해석합니다. 이때는 허용돼야 한대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사실 이런 지문에서도 한 번씩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공선법에서 자수의 개념 그걸 갖다가 뭐로 한정을 해석했었던 게 있죠? 범행 발각전으로 한정을 해석했던 게 있는데 자수는 피고인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당연히 유리하죠. 임의적 감면 사유인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범행 발각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때 한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좀 유념하시는데 목적론적 축소해석 자체는 허용되는 해석이에요. 다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안 된다. 그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실체법 영역, 실체법 영역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추해석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법 영역 중에서 어디 부분입니까? 소추조건. 소추조건. 자, 우리가 이 소추조건은 피고인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다시해서 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이런 게 붙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죠. 범죄를 범했어도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반의사불벌죄는 없어도 공소지가 가능하지만은 처벌분해서 표시가 있어버리면
공소시효 자체를 못하죠. 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게 되고 그래서 유리한 사유입니다. 유리한 사유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요. 불리하게 유추해석할 수 없습니다. 불리하게 유추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피고인들이라고 해야겠죠. 거기서는 최소 두 놈 이상 나올 테니까 주관적 불가분 원칙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한 놈만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A, B, C가 친고죄에 대해서 공범 관계 있는 놈들이거든. 근데 피해자 갑이 A만 고소를 했어요. 그럼 B하고 C는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라는 거? 야, 니들도 고소된 거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어디에? 반의사 불벌죄 또는 즉시고발 사건 같은 데다가 유추 적용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들이 즉고발 사건이라던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 취지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추 조건도 불리한 쪽으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고죄 이외의 것에 유추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일단 문제 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불리한 쪽으로 안 돼. 그리고 우리 판례는 확장 해석, 유추 해석을 구별하지 않아요. 어쨌든 피고인에게 불리하냐, 불리하지 않냐 요것만 구분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유추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소추 조건 또는 형 면제 사유에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특히 소추 조건 잊지 마십시오. 나머지 것들은 다 실체법과 관련된 거죠. 범죄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이런 건데 소추 조건도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3번 바로 나오네요.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것도 즉시고발 사건입니다. 유관기관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을 얘기하죠. 유추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습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있는 경우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때는 유추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어차피 행정법규에 따라서 형벌법규가 가해진다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형벌법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리한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추금지 원칙 당연히 적용되죠. 틀린 질문입니다. 그 다음 5번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물론 허용된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자기 맘대로일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내 스타일인데? 너는 바로 유리하게 해주고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해서 바로 불리하게 가고 이럴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판에 써있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물리를 넘어서는 유추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판례 좀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3번, 4번 둘 다 풀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사법시험 지문은 2013년부터 들어있을 거예요. 3, 4, 5, 6. 그래서 내년에는 한 해를 더 넣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사법시험이 2016년까지 1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에 이제 2차 마지막으로 해서 사라졌는데, 우리 출제진들이요. 어차피 예전에 사시 출제하시던 분들이야. 그분들이 또 내기 때문에요. 이젠 사시도 사라졌겠다. 예전 지문 유사하게 좀 구성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사법시험에서 느꼈던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차 출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사시 문제들도요 꼭 한번 좀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지 OX 관련된 건데 기억. 자, 구형법 시행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자 내용 몰라도 돼요. 봅시다. 종전형법을 적용하니까 형 집행 종료 어쩌고저쩌고 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다시요. 옛날 형법을 적용하니까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행형법을 적용하니까 어쨌든 뭐래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대요. 집행유예를 못한대요. 피고인에게는 어떤 걸 적용해 줘야 돼요? 종전형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형법을 적용한 것이 유리하니까 그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객관식 지문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잘 모르겠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파지 마세요. 여기에서 그래?
이미 5년이 경과되면 집행유예가 옛날에 안 됐었어.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내용에서 결론만 잘 보시면 돼요. 집행유예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집행유예가 옛날 거면 되고 지금 건 안 된대. 그럼 국법을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 조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 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인 유최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라고요. 적용됩니다. 역시 소추 조건입니다. 소극적 소송 조건 어차피 소추 조건입니다. 예, 소송 조건. 그다음 디귿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 처분이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이제 소급표 금지원칙이 나오네요. 자, 좀 비교 좀 하겠는데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얘를 뭐라고도 부르죠?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일단 유리한 소급표는 당연히 긍정을 합니다. 유리한 소급표는 긍정을 해요. 하지만 불리한 소급표를 부정할 뿐이에요. 불리한 소급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봅시다. 우리 실체법 영역, 형법 영역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소급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실체법은 당연히 소급 적용해서 안 돼요. 없던 거 되거나 또 뭐야 가중해서 처벌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이상하네. 아이고, 소급표 금지원칙이라고 쓰고 가는 게 낫겠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 금지합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원칙 당연히 적용을 하고요. 적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요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보완처분. 자 우리가 소급표 금지원칙을 제가 뭐라고 썼어요 지금?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고 썼죠. 우리가 형벌하고 보완처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릅니다. 형벌은 최소한 범죄 성립 요건 다 갖춰야 되잖아요. 구성가당성, 위법성, 책임. 그리고 처벌 조건이 있다면 처벌 조건도 갖춰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예요, 제재. 하지만 보완처분은 뭐죠? 장래 재범 방지예요. 그리고 특히나 보완처분은 책임 무능력자에게도 가해집니다. 다시해서 불법만 저질렀더라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만 갖췄더라도 당연히 보완처분은 가능하게 돼요.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 감호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세 미만이더라도 하여튼 꼭 소년법 얘기할 때 욕하는 것 같아서 10세 이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얘들은 뭐예요? 책임 무능력자잖아요. 하지만 얘들에게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해요. 그것도 보완처분입니다. 참고로 또 보완처분이 뭔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9가지 형벌 이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형벌 이외의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소급표 금지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죠. 형벌이 아니라니까요. 소급표 금지원칙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죠. 자, 딱 하나 일단 기억하십시오. 가폭법상의 즉 가정폭력 특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신기하게도 실질이 형벌과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소급표 금지원칙을 적용시켰어요. 소급표 금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게 이제 사회봉사 명령 시간이 늘어났거든 신법에 따르면. 근데 신법 적용 안 된댔어요. 이런 판례가 왜 나와요? 전관 썼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시객에서 이건 법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보완처분에 이거 적용하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그냥 소급 적용해도 되는데 유난히 얘만 실질적으로 형벌과 유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소급표 금지 적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소급표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문제 삼는 것은 아무도 뭐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붙이겠다 아무 말이 없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지문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특히 보완처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소급 적용을 하라고 돼 있어요. 또는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붙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명문 규정이 앞서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론이에요. 아무 말 없었을 때, 아무 말 없었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처럼 법에서 소급 적용해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나 이거는 보완처분이라서
소급 적용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점 생각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소송법 영역, 특히 뭐 소추 조건 포함해서 어떻게 될까요? 형벌하고 상관없습니다. 소송법은.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 깔게 썼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문제됐던 게 뭐죠? 소추 조건 중에서 특별히 우리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죠. 공소시효 관련해서 이제 5.18 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헌재가 얘기합니다. 공소시효는 소추 조건과 관련된 거. 다시 해서 뭐예요?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에서 처벌이 가능하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얼마 동안 가능한가 여기에 관한 거라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다만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여부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뭐 때문에 판단한 거예요?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에 판단한 게 아니라 법치국가원리의 파생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진정소급입법일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공익이 사익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합헌이고 전원이 합헌으로 갔고,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면 그건 진정소급입법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진정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으로 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예불경심 이 네 가지가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불경심 나중에 찾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합헌이다 그렇게 갔던 거예요. 특히나 이 5.18 특별법 관련해서 얘들 처벌하지 않게 되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예불경심에서 네 번째 사유예요. 거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합헌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따지면 5인이 위헌이고 4인이 합헌이었어요. 그래서 그 헌재 판례부터 위헌 불선언이 아니라 그때부터 합헌 결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헌법까지 연관된 건데 어쨌든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판례가 공소시효는 뭐다?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 대상이 아예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요 정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죠. 디귿 어쨌든 얘 보완 처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1월 1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다? 반하지 않아요. 됐죠? 보완 처분이라서 입법자 마음입니다. 여기는 그 점 밝히고 그 다음 리을입니다.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제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이것도 뭐죠? 일단은 보완 처분이긴 한데 다만 뒤에 가서 보시면 쭉 뭐 등장합니다. 5조 1항 3호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격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냐 안 되냐 이건데 이것도 전원합체 판결인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형벌이에요? 보완 처분이에요? 보완 처분이에요. 보완 처분. 여기에서 2회 이상 죄를 범하여 특히 과로해서 유죄 확정 판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형벌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 받은 전력을 여기 이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범하여에 포함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 그랬어요. 됐죠? 그래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유죄 확정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어디 안 들어가요? 유죄 확정 판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전압 판례라서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이건 이제 상식에서 한번 동원해서 봅시다.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 공간의 운영자가 게시 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상에 어떤 뭐 소지죄 이거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불온서적 등 이제 소지죄에 해당하느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지는 뭐죠? 자신이 처분권까지 갖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누군가 글 올려놨는데 이거를 삭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소지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저 4번도 보도록 합니다. 1번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문제네요. 뭐예요? 320 몇 조입니까? 면소 판결 326조에서 4호죠. 4호. 범죄 후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습니다. 폐지야 폐지. 면소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 면소 판결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다. 무죄가 아니라 면소 판결 사유입니다. 면소 판결 사유. 근데 이거랑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법률의 변경은 변경인데 폐지는 된 게 똑같아요. 근데 왜 폐지됐어요? 헌재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로 사라져 버렸다고요. 이럴 때는 뭐로 가야 돼요? 무죄가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폐지의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다. 법률의 변경에서 이러면 면소예요. 면소인데 그 이유가 뭐다? 헌재 위헌이나 헌불 결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무죄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봅니다. 범죄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뭐 볼 것도 없네. 마지막 봅시다. 형벌 불소원칙에 반한다. 틀렸어. 공소시효 형벌 불소원칙 반하지 않아요. 무조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공소시효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반하지 아니하나 뭐 완성된 후에 하는 건 반한다. 아닙니다. 진정이건 부진정이건 전부 다 우리 헌재는 합헌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그 뒤에 헌재가 합헌이라 그래서 우리도 공소시효 완성된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 처벌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그렇죠. 얘가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가정폭력 특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입니다. 그래서 형벌 불소원칙 적용시켰어요. 예외적으로. 어떻게 외워라? 전관. 그렇게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형소법 또 나왔네요. 아까 봤던 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고발에 준용하는 거 안 됩니다. 고소주관적 불가분은 준용해서는 안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장량 감경을 합니다. 그래서 유경을 선고하는 경우에 30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는데 언뜻 보면 그럴 수가 있죠. 무기징역해서 장량 감경을 했더라도 일단 무기를 밑으로 내리면 10년 이상 50년 일단 이하가 돼요. 10년 이상 50년 이하라고. 됐어요? 10년 이상 50년 이하라고. 당연히 30년을 초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도 써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모의고사가 됐지 우리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숫자 나온 거 잘 안 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5번도 있네요. 소급표 금전칙 또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행위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헌재 얘기 그대로 판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 그렇죠. 대법원이 설정한 양형 기준이 발효되기 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참고 형을 양정하였다 하더라도 소급표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했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소급입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양형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적 구속력 갖는 법규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3번.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보안 처분으로서 형벌적 효과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안 처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빠졌구나. 자, 뭐 하나 안 썼어요? 판례 변경. 당연히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여부는 다 뭐죠? 소급 입법을 했을 때 문제를 삼는 거라고요.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신설해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 그거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근데 판례 변경은 뭐죠? 법률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법원의 해석만 변경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니까 소급표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급표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빠뜨린 거 생각나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5번 또 나왔죠? 넘어가도 되겠죠?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가폭법 사회봉사명령 잊지 마시고 6번도 보겠습니다. 1번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 적용하도록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또 나왔어요. 이것도 보안처분입니다. 개정 이전 범죄도 적용하도록 하더라도 개정 이전에 하더라도 반하지 않는다. 맞고 판례가 3번에 나왔네요. 행위 당시 판례에 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보호 관찰. 이것도 뭐다? 보안 처분입니다. 그래서 재판 시에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보호 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 불소급 원칙 또는 죄형법 중에 위배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 관찰도 보안 처분이 들어서 소급 적용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 5번. 그렇죠. 형벌 조항이 과거 헌재 결정에 의해서 합헌으로 선언된 바 있대요. 근데 그 사정 변경에 의해 새로 위헌으로 결정됐대요. 헌재법 47조 이게 사망입니까? 사망 단서. 그쪽.
해설해 보면 되지. 괜히 물어봤네. 써 있습니다. 사망단서 맞네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간통죄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헌재법 이 47조 상임위가 5항에 가면 위헌 결정 받은 형벌법규에 대해서 처벌받은 자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1, 2차 합헌까지 있었는데 소급해가지고 재정시로 소급해서 무효로 날려버리면 그 당시에 30만 명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재심은 피고인이 죽었더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유족들이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형사보상 받을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30만 명이 한꺼번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마비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돈도 다 줘야 돼요. 형사보상에서 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막았어요. 헌재법 47조 사망 단서를 신설하면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을 때는 그 결정이 있은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 적용해서 날려버리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 바뀌었을 때 우리들 다 예상했었어요. 아, 간통이 위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바로 위헌이 나오더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갑니다. 정말 소급요금 원칙 많이 나왔는데 이미 본 것들입니다. 지겹죠? 그렇습니다. 가폭법 사회봉사명령 형벌 불소문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유일하게 적용하는 애입니다. 양형 기준 결론 봅시다. 소급하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받고 다가 새로 나온 거네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리한 소급표는 긍정합니다. 우리가 친족 쌍돌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피고인에게 엄청 유리한 거죠. 형 면제 사유인데. 참고로 우리가 형법 328조 1항에 친족 쌍돌회가 적용되게 되면 형 면제 판결인데요. 검사는 무슨 처분을 할까요? 여기서 공소 제기를 할까요? 안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뭐죠? 협의의 불기소 처분 중에 공소권 없음으로 갑니다. 처벌 조건 결여됐었을 때 공소권 없음이에요. 공소권 없음.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지는요. 출생 당시로 소급해서 법정 친자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족상돌에 적용해 주는 게 유리하다고 피고인에게. 그래서 소급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형법상 친족상돌에 관한 규정 적용에 미칩니다. 해주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해요. 그 다음에라 공소시효 또 나왔네요. 형벌 불소 원칙에 언제나 위배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에서 행위 당시 판례 반하지 않습니다. 판례 나오면 바로 반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웬만한 건 넘어가겠네. 저기 12번 작년 우리 변시 문제가 하나 있네요. 12번에서 역시 1번은 본 거고요. 소지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좀 전에 봤던 거고 2번 역시 우리 변시에 나왔군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유죄 확정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 틀렸고 가폭법 또 나왔고 자 4번 한번 봅시다. 4번 구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지금은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반의사빌벌죄 규정한 게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얘가 이제 만 16세 된 여자 여고생이었어요. 여고생이었는데 자기가 가서 수사기관 가서 처벌불응사 표시를 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봤을 때 이 정신없는 것 봐라 해가지고 본인이 간 거예요. 본인이 가서 경찰한테 아저씨 어떻게 나 누가 아버지인데 얘 미성년 나 법정 대리인 취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총 안 배웠구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얘 혼자 법률행위 못해 내가 취소권자라고 취소할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래요?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야.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결국 이제 싸움 나서 간 건데 자 만약에요 이 민법상의 이 법률행위 취소를 여기에 유추 적용해버리면 피고인에게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엄청 불리하죠. 이미 처벌불응사 표시 했다고요. 피고인은 만세 부르고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자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아빠가 취소했대 다시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피고인의 불리한 유추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자 그래서 써있죠. 청소년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당연히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내가 동의 안 해줘서 취소 이러면 안 된다고요. 됐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나오게 되는데 상식이죠.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 받았는데 정지된 자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받지 않은 자는 처음부터 무면허로 생각해야죠.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식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적용 범위로 가서 봅시다. 자 적용 범위 갔더니 바로 또 이게 겹치는 게 나오네. 자 우리가 일단 시간적 적용 범위하고 장소적 적용 범위 두 개 합쳐서 요새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주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요 어떤 시험이든 시간적 적용 범위 쪽이 되게 강세였어요. 근데 요새는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장소적 적용 범위 쪽이 좀 강세가 됩니다.
그거 생각 좀 하시고 특히나 우리 형법 7조가 개정이 됐잖아요. 예전에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부 산입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전부 산입하는 걸로 바뀌고 그런 것 등 또 그 7조 단서와 관련된 거 7조 단서가 하여튼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최신 판례도 하나 나왔어요.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오긴 너무 빨랐고 작년 말에 나온 판례가 하나 있어요. 2017년 말에 나온 게 있어서 그거는 더 중요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적용 범위는 특히나 형사소송이랑도요. 이렇게 저렇게 엮을 게 좀 많아요. 관할 같은 거랑도 할 여지가 많아서 잘 좀 우리가 정리해둬야 됩니다. 참고로 자 형법이 재판권이에요, 관할이에요? 형법에서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 이게 재판권입니다. 재판권. 재판권 얘기를 형법에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관할을 어디서 얘기해요? 형사소송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재판권 관련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형소법에 재판권이 어디 있나요? 네. 형법 할 때 관할이 어디 있나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권이 형법 얘기예요. 형법. 그래서 우리가 형소 교재들 대부분 보면은 원래 형법에 있던 판례들이 거기 다 나와요. 장소지 정범위 재판권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우리 재판권 없으면 어떤 판결을 하게 되죠? 재판권 없으면 327조 1호예요. 327조 1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1호라고 재판권이 없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형소 문제도 좀 더 이제 조문이 많이 좀 반영이 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이제 좀 봐줬었거든. 근데요. 다른 국가지 우리 공무원들 시험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조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이제 내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는 법전인 모의고사 쪽에서만 한 번씩 내고 말았는데 중요 조문들은 우리 쪽도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날짜 같은 거 더 많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붙읍시다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쪽을 좀 약한데 어떡하다 이제 경찰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쪽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어 죽겠더라고. 날짜 외우고 막 10일, 7일, 3일 막 두 문자 받으려고 돌아버리겠습니다 제가. 네, 점점 넘어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제가 나중에도 정리 좀 할게요. 모의고사 나왔던 것들 중에 숫자 관련해서.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유체석금 전칙 나오는데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 가벌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위법성, 책임의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 또는 처벌 조각 사유인 형 면제 사유 제한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체법, 소추 조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고. 그다음 2번 판례 넘어가죠. 그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법 8조를 보면 여러분 대부분 8조를 안 볼 거예요. 8조를 안 볼 건데 8조가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형법 총칙에 관한 규정은 다른 형벌법규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법률에 형총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게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형법 총칙을 1조 2항이 어떻게 돼 있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을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피고에게 유리하게 면소 판결하면 되고 경하게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하라고 돼 있다고요. 경한법 적용하라고. 그런데 다른 법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으로 뭐라고요? 아니 개정 전 거는 개정 전 법 그대로 적용할래 라고 해놔버렸어요. 그럼 1조 2항하고는 부딪히잖아요. 하지만 8조 단서에 따라서 근거가 있는 규정이에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형벌법규에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부칙에다가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개정 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또 이제 열심히 8조를 찾아보고 계시죠? 찾아보세요. 형법 총칙 8조 가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거의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조 단서에서 특히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4번 보세요. 형법은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속인주의, 속주주의, 보호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세계주의는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다. 세계주의 3개 있어요. 세계주의 3개 있습니다. 명문으로 들어온 게 뭡니까? 약치유인 인신매매에 관한 죄예요. 그래서 3가지를 써드리도록 합니다. 세계주의는 일단 명문에 있는 거 약치유인 인신매매 죄 여기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써드리긴 하는데
야, 역시 법원 행시는 법원 행시입니다. 이게 법 바뀌고 이게 재작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법원 행시에서 나왔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문제 보고 알았어. 이겁니다. 예비음모는 제외됩니다. 약취인 인신매매 세계주의를 적용하는데 예비음모 처벌할 때는요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법원 행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 딱 보고 그럼 답이 이건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조문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그다음 우리 판례가 예전부터 인정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민항기 납치 사건이 있습니다. 민항기 납치 사건. 이게 이제 국제 협약이라던가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석을 해보니까 당연히 우리 형법도 적용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주의를 사실상 인정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통화에 관한 죄 기억하십시오. 통화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나올 때 다음 중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뭐 적용할 수 없는 건 나왔을 때 통화 나오면 무조건 적용해요. 통화가 나오면 왜냐하면 우리 형법 5조에 절대적 보호주의가 있잖아요. 외국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거? 내외 국통유문인, 내외 국통유문인. 특히 마지막은 공문서 공인장입니다. 문인은 그거 알아두시는데 내외 국통 사후에 통화에 관한 죄가 돼 있잖아.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통화를 위조해도 당연히 적용을 할 것인데 5조에 따라서 특히 207조 3항에 가면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변조죄가 우리 형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조 4호하고 207조 3항이 어우러지면서 사실상 어떻게 돼요? 세계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놈이 일본 가서 미국 화폐를 위조하건 미국 놈이 영국 가서 러시아 화폐를 위조하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리 형법 적용이 가능해져 버렸어요. 해석론상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5조 4호하고 207조 3항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변조랑 이게 어울리다 보니까 세계주의가 사실상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나올 때 통화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우리 형법 적용해요. 됐죠? 그것 좀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주의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야. 그래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이 국외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제3자 명의의 여권 발급 신청 산정을 위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사문서 사인장 나오잖아. 외국에서 외국인이 사문서 사인장 건드렸어. 우리 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6조 해석론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6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5조에 기재한 이외의 범죄를 범한 놈 외국에서 외국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언뜻 해석을 하면 저기 5조에서 공문서 공인장만이라며 그러면 반대석상 사문서 사인장은 6조에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6조에는 뭐라고 단서가 적혀 있어요? 단서가 아니라 6조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5조에 기재한 이외 범죄를 범한 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게 뭐냐? 개인적 법익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야. 우리 판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질문하는 분이 있어. 아니 대한민국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개인적 법익이 들어갑니까? 저는 거꾸로 질문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사기죄 피해자가 안 됩니까? 당연히 돼요. 사경제 주체와 수동으로서 하게 되면 성질상 살인죄 객체는 될 수가 없어요. 살인죄 피해자 이런 건 될 수 없지만 상해 이런 거 생명과 신체 관한 죄 피해자는 될 수 없지만 재산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가능해요. 알겠죠? 그런 거 좀 생각해 두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6조에서 나와 있는 5조 이외의 범죄는 뭐다? 5조에 기재한 이외의 범죄는 개인적 법익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문서 이런 건 뭐예요? 다 사회적 법익이에요. 공공의 신용과 안전에 관한 죄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사인장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 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외국 놈이 우리나라 사문서 사인장 건드리면 우리 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개인적 법익입니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야. 이런 젠장 왜 여권 발급 신청서가 왜 사문서야? 이게 궁금하죠. 진짜 저 처음에 이 판례 나왔을 때 궁금했어. 근데 나름 그때도 공부 좀 했을 때라 쪽팔려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사문서예요. 우리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는 뭘 기초로 판단하죠? 뭘 근거로? 명인이 누구냐예요. 명인이. 문서의 명인이. 여권이야 외교통상부 장관 이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공문서가 맞아요. 근데 여권 발급 신청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잖아. 우리가 개인이 구청에 따가서 신고하잖아요. 신청하잖아. 저도 또 만료될 때가 됐네. 한 번을 안 나갔는데 10년이 벌써 지나졌는데 여하튼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혼 신고선 이혼 신청서는 당연히 누가 이혼해요? 개인 사인이 하는 거잖아. 사문서예요.
이혼 확인서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가정법원으로 나가요. 가정법원 이름으로. 공문서예요. 공문서. 이런 것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궁금했을 거예요. 저도 궁금했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연히 원래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르는 게 맞는데 괜히 민망해서 서로 안 물어보는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냥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막 떠벌리고 다니까 저 수험생이 세상에 뭘 모르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런 거 이제 대답해 주는 게 강사들의 몫입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혼을 낸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래서 못 가서 물어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다 물어보십시오. 대답을 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건 발급 신청 산장이죠.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 적용 처벌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자, 뭐 한시법이건 나발이건 우리 법원은요, 대법원은 아주 신기한 기준 하나 잡아오죠. 동기서를 택합니다. 동기서를 택해가지고 이 법률의 변경의 근거가 법적 이념의 편찬, 법률 이념의 편찬 또는 법적견의 변경이면 1조 2, 3항을 적용해 주죠. 신법을 적용해서 면소 판결해 주거나 경하게 처벌해 줘. 근데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천이래요. 이럴 때는 뭐예요? 그냥 옛날 법대로 처벌해 버립니다. 구법의 추구표를 인정해 버려요. 이게 그야말로 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더 열받는 건 뭐예요?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봤는데 이건 법적견의 변경이야. 누가 봐도 알 거야 하면서 자기가 이걸 하나도 안 틀리고 맞췄다. 대법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자격이 있으니까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은 우리 시험에서 대놓고 동기설 막 물어본 그런 게 없긴 한데 도중에 문제 나오면 한번 제가 몇 가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부하는 법, 7법, 앤드 형법에서 특별 형법들 있잖아요. 전부 다 법적견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폭처법, 특가법, 특강법, 특경법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적견의 변경이에요. 형법, 형소법, 민소법, 민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은 참 판례는 없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특히나 요새 잘 나오는 게 양벌 규정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요. 양벌 규정에서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에 책임이 없는 것도 다 처벌했었어요.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인정했던 양벌 규정들이 많았어요. 근데 헌재가 싹쓸이 해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뭐가 신설됐어요? 면책조항이 신설됩니다. 평상시에 법인이나 영업주가 선임감독상의 주의무를 다 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왜 들어왔다고요? 헌재가 위헌 때려서 들어왔다고. 전부 다 뭐예요? 법적견의 변경입니다. 법적견의 변경입니다. 그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문제 보다 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한시법의 추급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견해 중 동기설에 따르면 한시법의 제정과 폐지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가 법률 이념의 변경이래요. 자, 다시 해서 이제 같은 얘기인데 말장난 하는데 보세요. 법적견의 변경이면 1조 2항 적용 긍정 부정 당연히 긍정설이에요. 긍정설. 긍정설인데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추구표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추구표를 인정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구표를 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법 적용 부정설이에요. 그래서 추구표 부정설입니다. 이걸 다양하게 물어봐요.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조 2항 법적견의 변경 이게 1조 2항 적용 긍정설이고 추구표 부정설이에요. 반대로 사실관계 변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1조 2항 적용 부정설 그리고 추구표 긍정설이에요. 추구표는 구법을 생각하면 돼요. 구법 적용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세 가지 방법으로 물을 수 있어요. 제일 편한 거 다음 중 1조 2항을 적용한 사례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다음 중 법적견의 변경에 해당하는 건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쉬운데 이렇게 물어봐. 다음 중 추구표가 부정되는 사례는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지. 아하 하는데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어렵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제일 어렵게 물어보는 게. 자, 읽어보죠. 그래서 뭐래요? 법률 이념의 변경이 기인한 경우라면 행위자에게 불리한 추구표는 그래요. 부정돼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변화에 기인한다면 불리한 추구표는 그대로 인정된다. 됐죠? 자, 넘어가고 2번입니다. 판례. 변경한 거 수구표 가능하다 그랬고 그 다음 3번 또 나왔네요. 법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 종전법규 적용하도록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형벌 불속 원칙 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인신매매가 나왔네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인신매매를 범한 외국인 세계주의라니까요. 무조건 적용합니다. 적용하고 그 다음 5번 자, 이 판례도 모르면 안 되죠.
포괄일제의 경우 그 범죄 행위가 신구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대요. 다시 해서 뭐예요? 이놈이 상습 사기를 범했어. A0. 그 다음에 A1. 그리고 여기에서 아니다. 그래, 법 변경됐다 칩시다. 요놈이 위반한 법률이 변경됩니다. 법률 개정이 있어요. 법률 개정. 그리고 나서 A2, A3 여기까지 옵니다. 얘들이 무슨 죄라고요? 상습 사기라고요. 자, 우리는 행위시법주의 할 때 행위시가 무슨 행위시예요? 그 행위시가 뭐죠? 범죄행위 종료시를 말하잖아요. 범죄행위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적용하는 게 행위시법주의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구법, 여기가 신법. 현장에서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입니다. 자, 어떤 법을 적용해야 돼요? 당연히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이때 시행되고 있는 신법이 바로 무슨 법이 돼요? 이게 행위시법이 되는 거예요. 행위시법. 이게 행위시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구법, 신법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구법이건 신법이건 뭐가 중요한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가 중요한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뒤에서 뭐예요?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신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포괄일제의 경우 그 범죄행위가 법 개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해진 때는 신구법의 법정에 대한 경중 비교하면 되는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신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서 이걸 하나 지워야 돼요. 구법, 행위시법, 신법, 재판시법. 이런 연관관계가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신법이 행위시법이에요. 신법이 행위시법입니다. 이거 틀리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넘어가 봅니다. 몇 문제 더 하고 싶게요. 3번. 자, 옳은 것 1번입니다. 중국인이 중국에서 외국에서 외국놈 5, 6조밖에 없어요. 5, 6조. 주식회사 틀렸어. 주식회사 인장 4인장입니다. 무조건.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다. 땡.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이라. 자, 있었다 칩시다. 그냥 간통죄 말고 뭐 A죄라고 합시다. A죄 처벌 규정이 없는 독일 국적의 남성이 한국 여성과 어떻게 해서 하여튼 범죄를 저질렀대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6조가 우리가 무슨 보호주의라 그래요? 상대적 보호주의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도 처벌하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상대적 보호주의야. 근데 절대적 보호주의는 뭐예요? 니네 나라에서 처벌하건 어쩌건 상관없어. 우린 처벌하겠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적 보호주의 6조 단서에 범소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소집 두 문자를 외우십시오.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조건이 결여되거나 그 다음에 형 면제입니다. 형 면제가 아니라 형 집행면제입니다. 그래서 범소집 그렇게 외우라고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 조문 가지고 장난치게 되면 다 걸려들어요. 범소까지는 다 아는데 형면제 하게 되면 그렇지 틀립니다. 형 집행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그것 좀 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문 문제 집어넣기 시작하면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사실. 근데 총론 조문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론 갖고는 장난 절대 안 쳐요. 안 치는데 총론 가지고 좀 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상대적 보호주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간통죄 살아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독일에선 그거 처벌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적용할 수 당연히 없죠. 그런데 누구? 한국 여성은 어떻게 돼요? 한국 여성은 당연히 속인주의를 적용할 수 있죠. 독일에서 했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건 더 이상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간통죄 사라졌으니까 넘어가시고 하여튼 그 6조 보호주의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보호주의.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봅시다. 3번 보면 외국인이 한국인과 한국에서 다른 외국인을 살해하기로 공모해서 게임 끝났습니다. 뭐 하나라도 대한민국에 걸려 있으면 됩니다. 속죄주의 관련해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는 예비음모만 우리 땅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착수해도 되고 기수가 있어도 되고 결과만 발생해도 되고 뭐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특히 교사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가 교사한 데가 딴 나라더라도 정범행위죄가 우리나라면 당연히 우리 형법 적용합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정리해. 그래서 당연히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5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했대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당연히 유리하게 변경된 거죠. 뭐가 선택지로 들어갔어? 벌금형이 선택지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 벌금입니다. 한참 밑에잖아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게 맞습니다. 국법이 경한보다 경한때 해당합니다. 그 다음 4번 봅니다. 속죄, 속인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자 이런 게 이제 잘 나오는데 기억 보시면 미국,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대. 그럼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항상 행위시에 국적을 따지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사기쳤대요. 개인적 법익이잖아. 6조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사기쳤어요. 6조 적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6조니까 속지주의야 속인주의야? 아니잖아요. 보호주의입니다. 보호주의.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속지주의는 어떻게 되죠? 속지주의는 국내이기만 하면 되죠. 내외국은 불문하고 당연히 적용합니다. 속인주의는 어떻게 되죠? 국외여야 돼요. 국외. 그리고 누구여야 돼? 내국인이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풀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뉴질랜드 사람? 적용 안 해. 왜 뉴질랜드에서 그랬잖아요. 뉴질랜드 시민권 뉴질랜드. 당연히 우리 헌법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속죄주의, 속인주의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 다음 니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 자, 외국놈. 북경시 소재. 아이 됐어. 안 봐도 돼. 우리 헌법 아예 적용 안 되네. 얘는 보호주의도 원래 안 되는 애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 발급 신청서 그 사례고. 그 다음에 디귿. 미국 국적을 가진 자.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자, 이런 거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애석하게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 받았대. 아, 우리 땅에서 받았네. 속죄주의 적용합니다. 그 다음 리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내의까지 써줬잖아. 만약에 미국 문화원 우리가 모를까봐 이거 써준 거예요. 대한민국 내 미국 문화원 광화문에 있는 거기 당연히 우리 헌법 적용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속지주의 적용하는 게 맞고. 근데 대신에 우리 판례가 여기서 속지주의 적용했어요? 속인주의 적용했어요? 대학생들이 기습 점거 시위를 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폭처법 위반이 됐었는데 우리 판례가 어이없이 속인주의를 적용했어요. 속인주의를. 물론 이제 가정을 했어요.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설령 미국 문화원이 치해법권 지역이고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그래 피고인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내가 대대본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설령 미국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속인주의도 같이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적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카지노 외국 출입에 허용되어 있는 필리핀에서 도박을 합니다. 상관없어요. 외국에서 도박했어요. 신정보 생각하면 되죠. 신모한 되죠. 요새 나오대 이제 어쨌든 그 친구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헌법 적용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야?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속인주의.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어요. 처벌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한테 도박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유일하게 어디 가서 도박하면 돼요? 우리 땅에서 정선 카지노 가서 하면 됩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입니다. 위법성 조각. 근데 가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뭐 어디 마카오 같은 데 가서 카지노에 가서 뭐 좀 땡기면 무조건 도박죄인가요? 일시 오락 정도에 그쳤을 때는 괜찮다고 돼 있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돈천 썼어. 아, 일시 오락입니다. 일시 오락이고 우리가 썼어. 아, 그건 도박입니다. 그래서 위치마다 돈마다 달라요. 그런 것도 판단 방법이 다르다. 자, 됐고요. 계속해서 넘어가셔서 하여튼 적용 범위 볼게 6번 하나 있네요. 6번까지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며. 맞습니다.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모든 형의 경중을 비교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모든 형이 아니라 가장 중한 형입니다. 가장 중한 형이에요. 이 판례도 정말 많이 나온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별표에서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틀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2014년 사시인데 오더니 항변을 하는 거야. 아니 잘 생각해 보자고. 일단 가장 센 것부터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같으면 그 다음 걸 비교하는 거 아니냐. 결국 모든 형을 비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당신 말이 맞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안 써 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판례 있는 대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한형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말장난 친 건데 속은 거예요. 자, 2번 봅니다. 08년 12월 26일 개정 시행된 특가법 2조 2항에서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규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 벌금형 산정 기준되는 수뢰액은 규정이 신설된 08년 12월 26일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잘 보면 이거를 보면은 잠깐 보세요.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보면 요놈 이제 특가법업체의 뇌물수수가 대부분 연속범이에요. 1년에 3번씩 몇 년에 걸쳐서 봤거든. 신정, 구정, 설, 아니 신정, 구정, 추석.
몇 년에 걸쳐서 봤는데 연속범 포괄일체입니다. 통상. 근데 여기를 놓고 보면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법이 개정됐잖아. 개정됐으니까 원래대로 어떻게 돼?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신법 적용해서 벌금형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이거는 이제 상습 사기가 아니라 내용을 바꿀게요. 저 사례로 해가지고 그냥 이 사례로 그대로 바꿀게요. 잘 써놨네. 좋아. 자 보면 여기서는 일반 법과 달리 단순히 형이 가중되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돼버린 거예요? 벌금형이 사실상 뭐가 됐어요? 신설됐어요. 신설. 벌금형이 신설됐다고. 다시 얘기해서 요놈이 공무원이 이 2번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벌금형 처벌 규정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없었어. 벌금형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A2, A3 할 때 이때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이것까지 합산해 가지고 벌금형을 매기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형벌 불소급은칙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어요? 이전 것은 아까 썼던 건 뭐야? 단순히 법률이 개정된 거예요. 원래 처벌하던 행위였는데 원래 형 부과하던 거였는데 그걸 좀 늘린 거야.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신구법의 법정형 비교도 하지 않고 그냥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신법을 행위시법으로 적용시켰다고요. 근데 이 사례는 뭐예요? 신설한 거예요. 벌금형이. 없던 게 신설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앞에까지 소급 적용해서는 안 돼요.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게 돼. 그래서 개정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 판례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까 포괄일제 도중에 그냥 개정된 걸로 보면 안 돼요. 신설했다가 주안점을 둬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08년 12월 26일 개정된 특가법 2조 2항에서 뇌물수수액 등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괄호 좀 쳐보세요.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가도록 하고 있으므로 됐죠. 거기까지 괄호하고 신설했다 동그라미 치세요. 신설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신설 규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산정 기준되는 수액은 신설 이전 거는 적용하면 안 돼요. 이후만 적용해 줘야 돼요. 이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 꼭 좀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판례랑 달라. 포괄일제 도중에 변경된 거랑은 이건 다릅니다. 이건 신설이야 신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헌재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 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했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항 적용 제기됐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 유죄 선고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유죄 선고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됐어. 넘어갈게요. 신법 우선 이제 반하지 않고 부칙에 규정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5번. 자, 한 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진 때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부칙 4조 1항은 우리 형법 옛날 거 다른 법과의 관계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면 돼 안 돼? 틀렸어요. 형법 부칙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형법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형법이 변경된 경우만 적용해요. 아까도 자 8조 다시 보세요. 형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형법 총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형법 총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부칙이 형법 총칙입니까? 아닙니다. 부칙은 형법 총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다른 법까지 적용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형법에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판례도 86년 판례인데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되게 자주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도 틀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법에만 적용해야지 다른 법에까지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 정리해 두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좀 쉬었다가요. 계속 하도록 할게요.